몽화 김창집, 아버지, 본인, 아들까지 사약을 마셔야 했던 기구한 살. 1조선 8대 명문가의 장손으로 태어나다. 김창집은 1648년 인조 26년 안동 김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좌의정 김상원이었고, 아버지 김수왕 역시 영의정을 지냈으며 숙부 김수웅도 영의정을 역임했다. 동생들도 만만치 않았다. 김창협은 예조판서, 김창읍은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고 화가로 알려진 김창업도 그의 동생이었다. 훗날 순조의 장인이 되어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문을 여는 김조수는 그의 사대손이다. 한마디로 그는 조선 후기 최고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미 출발선부터 남들과 달랐던 인물이다. 오늘날로 치면 명문가 출신의 이미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벌, 인맥을 모두 갖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가문의 그늘에는 짙은 정치적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는 오늘날의 정치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살벌했다. 한 번의 정변으로 온 집안이 몰살당하기도 하는 시대였다. 김창집의 일생은 바로 이 화려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명문가의 숙명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아버지의 죽음과 유훈, 높은 관직과 요직을 멀리하라. 김창집이 26세 되던 1675년 아버지 김수왕이 예속 논쟁에 휘말려 유배를 당하면서 그의 인생에도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1689년 기사황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아버지 김수왕은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다. 이때 김수왕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은 오늘날에도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을 담고 있다. 나의 모든 자손들은 마땅히 나를 경계로 삼아 항상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을 간직하여 가정에 있을 때는 공손함과 검소함을 실천하고 벼슬을 할 때는 높은 관직과 요직을 멀리 피하여 몸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보존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요컨대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 높은 자리를 욕심내지 말라는 뼈아픈 유훈이었다. 실제로 김창집은 이 유훈을 지키기 위해 관직 생활 내내 무수한 사직 상소를 올렸다. 정승 자리에 제수될 때마다 10번, 20번씩 사직서를 내는 것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였다. 심지어 1718년에는 38차례나 사직을 청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결국 최고 위직인 영의정에 오른 뒤부터 이 유훈을 잊어버리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사약을 받는 운명을 맞이한다. 아버지, 본인, 아들까지 3대가 모두 사약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곧 정점에 오르는 것이라 여기지만 김수왕의 유훈은 정반대의 지혜를 말한다. 즉 정점에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위험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조직 생활이나 사업에서도 최고의 자리, 최대의 권한을 쥐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은 적을 만들고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순간일 수 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절제의 미덕이라는 사실을 300년 전 한 가문의 비극이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3. 은거와 복직, 위기 속에서 몸을 낮추는 처세술. 아버지가 사사된 후 김창집은 벼슬을 버리고 형제들과 함께 포천 백운산에 은거했다.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정치판이 급변하는 시기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언제 화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694년 갑술한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아버지의 관작은 복구되었지만 김창집은 곧바로 요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병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고 대신 철원부사처럼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지방관 자리부터 시작해 실적을 쌓아갔다. 철원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강화유수, 예조참판, 개성유수, 대사헌, 호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치며 실무 경험과 신망을 쌓아갔다. 4. 정승 자리에서도 계속된 사양, 5번의 좌의정, 19번의 사직서. 김창집의 관직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직서의 화신이라 할 만큼 사임 요청이 잦았다는 점이다. 우의정과 좌의정을 번갈아 제수받으며 좌의정에만 무려 5차례 임명되었는데 그때마다 못지않게 많은 사직 상소를 올렸다.
1711년에는 좌의정에 임명되고서 18번이나 사직상소를 올렸고 19번째 상소에서야 비로소 윤허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숙종은 그런 그를 달래기 위해 사관과 승지를 반복해서 보내 위로했고 심지어 그를 비판한 대관들을 파직시키면서까지 그를 붙잡으려 했다. 이는 김창집이 실제로 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양하는 태도가 오히려 그의 권위와 신망을 더 높이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음을 시사한다. 오후 새벽 2시의 결단, 영조를 왕세제로 세우다. 1717년 70세의 나이로 마침내 영의정에 오른 김창집은 이제 노론의 명실상부한 영수로서 국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섰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승하하고 병약한 경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진다. 1721년 8월 20일 정원 이정소가 후계자를 정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리자 김창집은 좌의정 이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와 함께 그날 밤 전격적으로 움직였다. 한밤중에 대신들을 소집하고 새벽 2시경 경종을 압박하다시피 하여 그의 이복 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비의 업문 교지를 받아내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애썼지만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기에 소론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어 2달 뒤인 10월 노론 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나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의 조태구, 최석항 등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대리청정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론의 행동은 역모로 규정되었고 정치적 주도권은 소론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사건은 결정적 순간에 과감함이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김창집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훗날 그가 죽은 후 신원되고 영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감함이 과도한 무리수로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기도 했다. 6. 권력의 절정에서 몰락으로 이민옥사와 사약. 왕세제 책봉이라는 큰 공을 세운 뒤 김창집은 오히려 스스로 몸을 사리기는커녕 부귀를 길이 보존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그러나 정국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1721년 12월 소론의 강경파 김일경 등이 노론 사대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를 역모로 몰아 탄핵했고 이른바 신임한국이 단행되어 노론 정권은 붕괴했다. 결정타는 1722년 3월에 터진 이민옥사였다. 목호룡이라는 인물이 노론 측이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이른바 3급 수설, 칼로 죽이는 대급수, 약으로 죽이는 소급수, 패출시키는 평지수설을 고변하면서 대규모 옥사가 일어났다. 이 옥사에서 처형된 자만 20여 명, 장살된 자 30여 명, 유배된 자가 114명에 달하는 대참사였다. 공교롭게도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이 역모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김창집은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성주로 이배된 후 1722년 4월 29일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였다. 사약을 받기 직전 그는 아들 김재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천리 밖에 끌려와 온갖 욕을 다 받았으니 한번 죽어 통쾌함만 갖지 않구나. 굽어보고 우러러 봄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너의 얼굴도 못 본 채 게다가 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이 한스러움만은 다함이 없구나. 사약을 가지고 온 금부도사가 어서 마시라고 재촉하자 김창집은 어찌 내 선조를 생각지 않느냐 라고 꾸짖은 뒤 시 한 수를 읊고 도성을 향해 절을 올리고서야 사약을 마셨다고 전해진다.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들 김재겸과 손자 김성행마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3대에 걸쳐 최고위 관직을 지낸 명문가였지만 동시에 조부, 부자 3대가 모두 사약과 관련된 죽음을 맞은 비극의 가문이기도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몰락까지의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1721년 8월 왕세제 책봉의 주역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그가 불과 8개월 만인 1722년 4월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권력의 무상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왕세제 책봉에 도취되어 이제 부귀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이 바로 몰락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은 성공 이후의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준다. 7. 죽음 이후 명예 회복과 역사의 재평가. 김창집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그의 관작은 복구되었고 1725년 을사황국으로 노론이 재집권하면서 그와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는 노론 사대신 또는 사충으로 추앙받으며 충원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경기도 과천에는 이들을 기리는 사충서원까지 건립되었다. 그러나 정치는 다시 요동쳤다. 1727년 정미황국으로 소론이 재집권하면서 시호가 취소되고 관작이 추탈되었으며 서원마저 회철되는 수모를 겪는다. 이후 영조가 탕평책을 추진하면서 1729년 기유처분으로 이건명과 조태채의 관작만 우선 복구되고 손자가 영모에 연루된 전력이 있던 김창집과 이이명은 한동안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740년 경신처분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복권되었고 1778년 정조대에 이르러 영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최종적인 명예를 얻게 된다. 맺은 말, 김창집이 남긴 것. 김창집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버지의 유훈을 알면서도 결국 지키지 못한 자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누구보다 권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생 수십 차례 사직 상소를 올리며 겸양의 태도를 실천하려 애썼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고의 권력과 최대의 성취 앞에서는 그 경계심을 놓아버렸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300년 전 안동 김씨 가문의 흥망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성공과 권력 그리고 몰락의 메커니즘에 대한 살아있는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